여러분, 루피가 임펠다운에서 버기에게 건네준 팔찌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 팔찌가 버기가 마린포드에서 공헌했던 해적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다 작가님은 독자와의 대화에서 버기가 가장 아끼는 캐릭터 중 하나라고 밝힌 적이 있죠. 이것만 봐도 주인공 몽키 D. 루피가 아닌 어쩌면 버기가 미래의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는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해적왕 로저마저도 자신이 발견한 마지막 섬에 라프텔이라는 웃긴 이름을 붙였죠.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에 광대 캐릭터를 진짜 해적왕으로 만드는 양념을 더한다면 이보다 더 기막힌 반전이 또 있을까요? 아마 루피가 과거에 버기와 싸워 이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에서 제외했을 때 루피는 오랜 원한을 뒤로하고 버기에게 아주 귀중한 물건을 넘겨주었죠. 버기의 말에 따르면 이 팔찌는 악명 높은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던 캡틴 존의 보물로 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최근 록스 해적단의 이야기가 풀리면서 그들이 쥐고 있던 단서들이 세계의 금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캡틴 존의 미스터리한 보물은 록스 해적단이 노렸던 세계의 왕이라는 목표의 버기를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중요한 단서임이 틀림없습니다. SBS 49권에서 캡틴 존은 갓벨리에서 죽지 않았고 이후 동료들에게 보물을 나눠주지 않아 배신당해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체 캡틴 존의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 버기를 해적왕으로 만들어줄 그 보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록스 해적단과 관련하여 3가지 정보가 언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째는 록스가 성지 마리조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2개의 악마의 열매 정체입니다. 그중 하나는 거인족 왕국의 전설적인 열매였죠.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사황 루피가 엘바프에 머물고 있어 이 열매의 정체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둘째는 해적섬 하치노스로 이곳에는 따옴표가 붙은 황금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현재 하치노스는 검은 수염이 차지하고 있죠. 셋째는 바로 거인 부대, 오즈 군단입니다. 이들은 100명이 넘는 거인과 고대 거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정부에 의해 죄수가 되어 펑크 하자드에 냉동되었습니다. 록스의 언급에 따르면 이들의 힘은 당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를 가진 거인족의 왕을 포함한 엘바프의 거인 부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그곳을 스쳐 지나갔지만 오즈 군단이 미래에 자신들이 세계의 왕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록스 해적단에 대한 금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거인족 왕이 사용했던 엘바프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와 동등한 힘을 가진 군대를 누가 손에 넣게 될까요? 그건 바로 캡틴 존이 남긴 지도를 가진 버기입니다. 44년 전 캡틴 존은 록스 해적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해적이었고 가치 있는 보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으며 특히 록스 D. 집에게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계획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38년 전 존은 갓벨리 전투에 참여하여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듯이 그 목표는 악마의 열매가 담긴 6개의 상자, 철룡인들, 그리고 지배기, 세계의 왕이라는 야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무언가,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물론 제 분석은 모두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존은 록스 해적단이 와해된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후 막대한 양의 보물을 계속 모았지만 동료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 숨겨두기로 결정했죠. 이 이기심 때문에 존은 배신당했고 여러 차례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의 시체는 닥터 호그백이 그림자를 이용해 되살려 스릴러바크에서 좀비로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캡틴 존의 보물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보물이 애초에 나눌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은보화 같은 물질적인 재화가 아니라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금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죠. 캡틴 존은 동료들을 그런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록스 해적단처럼 사형 선고를 받게 될 테니까요. 록스 해적단은 정부에 맞설 힘이 있었지만
캡틴 존의 해적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 동료들의 오해를 샀고 그들은 존을 살해했습니다. 보물에 대한 정보는 존이 팔찌 안에 숨겨두었지만 그 팔찌가 분실되면서 동료들은 단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버기 역시 보물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는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생으로 지내던 어린 시절부터 이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화 19화를 다시 보면 버기가 샹크스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샹크스는 캡틴 존과 비슷하게 술을 마시고 있고 그 옆에는 해저 보물 지도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캡틴 존의 것이 아니니 혼동하지 마세요. 233화에서는 버기가 자신의 해적단을 이끌고 무작정 캡틴 존의 보물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섬의 인부들이 파고 있던 터널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버기가 보물찾기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임펠다운에서 루피로부터 나침반 역할을 하는 팔찌를 받은 후에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루피는 이 팔찌를 로라가 나미에게 준 보물 더미 속에서 얻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이 아닌 유리구슬처럼 가치가 없는 것들도 섞여 있었죠. 오다 작가님은 의도적으로 게코 모리아가 캡틴 존의 보물을 모으다가 정부에 쫓기게 되는 설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로라 해적단이 그것을 훔쳐 나미에게 주었고 루피는 그 팔찌에 어떤 직감을 느끼고 장식품처럼 차고 다녔습니다. 밀짚 모자 외에는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던 그가 말이죠. 이는 마치 조이보이가 인어 공주에게 주었던 신의 끈을 연상시킵니다. 필요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루피는 이 팔찌를 아마존 릴리까지 소중히 차고 갔다가 임펠다운에서 우연히 버기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다 작가님이 이 장식용 팔찌 하나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설정해놓고 정작 스토리에는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기는 이 팔찌에서 지도를 손에 넣고도 캡틴 존의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 보물이 막대한 물질적 가치를 지닌 황금 보물이었다면 버기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버기즈 딜리버리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크로커다일에게 돈을 빌릴 필요도 없었겠죠. 이는 캡틴 존의 보물이 금은보화가 아니라 세계의 금기와 관련된 초월적인 가치를 지닌 무언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기는 그것을 손에 쥐었지만 당장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더 필요했고 특히 그 보물이 가리키는 야망을 실현시켜줄 강력한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용병들을 모으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고 빅맘과 카이도가 쓰러지자 갑자기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 동맹으로 합류하면서 사환이 되었습니다. 이 보물을 손에 쥔 버기는 목숨을 걸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 앞에서 자신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보물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오즈 군단의 고대 거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캡틴 존의 지도가 가리키는 위치는 바로 현재의 펑크 하자드일 겁니다. 크로스 길드는 그곳으로 가서 거인들을 해동시키고 그들을 크로스 길드의 용병으로 설득할 것입니다. 667화에서 브룩은 이 집단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드디어 오즈 군단을 발견한 건가? 그저 전설인 줄로만 알았는데 빅맘은 냉동된 거인 군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라고 말했죠. 다른 멤버들은 사실이라 해도 그냥 시체일 뿐이잖아. 맞아. 어떻게 되살리겠어? 그리고 설령 살아난다 해도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1054화에서는 이들이 100명이 넘는 강인한 거인 조선공이자 망치를 든 전사들이라고 언급됩니다. 660화에서 나미와 초파 일행은 펑크 하자드의 거대한 얼음방에서 정부의 죄수복을 입은 수많은 거인들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이는 오즈 군단이 바로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냉동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베가펑크에게 이를 개량하도록 지시했고 베가펑크는 이곳에 냉동된 고대 거인의 유전자를 이용해 거인을 복제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정부가 암시장을 통해 카이도에게 팔아넘긴 실패작 고대 거인 넘버즈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베가펑크 외에는 거의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베가펑크가 배신했을 때 그는 즉시 죽여야 할 정도로 맹렬한 추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피가 버기에게 준 팔찌 속 지도는 록스 해적단이 해체된 후 캡틴 존이 발견했던 바로 그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정부를 뒤엎을 세력이 없었기에 존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고 이는 오해를 낳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존이 한 모든 일은 동료들을 정부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도 말이죠. 버기는 지도를 손에 넣은 후 펑크 하자드가 오즈 군단을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설득하여 해적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전쟁에서 자신을 돕게 할 계획입니다. 빅맘이 만약 로키가 내 사위가 된다면 거인족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황들을 물리치고 해적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는 버기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그에 걸맞은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 필요했기에 용병 회사를 설립하여 영향력을 키우고 여러 세력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그는 오즈 군단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그저 냉동된 시체일 뿐인데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시체라고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냉동은 생명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저온으로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사 상태에 가깝기 때문이죠. 쿠잔의 빙빙 열매, 능력은 가프, 흰 수염, 도플라밍고, 심지어 사우로까지 얼렸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해동되기만 하면 그들은 정보를 뼛속까지 증오했던 수백 년 전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깨어날 것입니다. 만약 풀려날 기회가 생긴다면 그들은 복수를 위해 정보를 공격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버기처럼 말솜씨가 뛰어난 자가 힘이 아닌 말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설적인 해적들은 여자나 이상에 설득될 수는 있어도 힘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록스 해적단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 모두가 강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록스디 지백의 계획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거나 데뷔 백파이트에서 패배한 후의 명예 때문이었지 지백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카이도는 과거의 도리와 브로기를 두들겨 패서 록스 해적단에 강제로 합류시키려 했지만 이 규칙을 가장 잘 알았던 지백에게 오히려 얻어맞은 것은 카이도였습니다. 따라서 오즈 군단의 위치를 알았지만 더 이상 정부를 뒤엎을 힘이 없었던 캡틴 존의 보물을 손에 넣은 버기는 자신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버기는 자신이 전설적인 오즈 군단 출신의 100명이 넘는 거인 전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때입니다. 이모의 몸에는 거대한 흉터가 하나 있고 그는 그것을 검은 망토로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죠. 이미 이야기는 카이도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20년 전 쿠로즈미 히구라시라는 노파가 카이도를 찾아가 오로치를 돕기 위해 와노쿠니를 공격하자고 공모했지만 이는 와노쿠니를 조종하려는 사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카이도의 더 깊은 목적은 정부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황 빅맘과의 동맹으로 힘이 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카이도는 이전과 달리 주저없이 오로치의 목을 쳤습니다. 오로치가 CP 영화 협상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베가펑크 박사와 무기를 거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와노쿠니가 오랫동안 쇠국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로치가 베가펑크를 알게 된 것은 카이도를 통해서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카이도가 베가펑크의 과학 기술을 이용해 고대 병기를 활성화시키려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CP0과 동의하지 않아 이 계획은 실패했고 카이도는 독사 같은 오로치를 배신하게 됩니다. 얼마 후 오뎅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와노쿠니로 돌아와 자신이 모욕을 감수하는 대가로 오로치가 쇼군 자리를 돌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카이도는 약속을 어겼고 천지를 뒤흔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카자야 구남자라고 불리는 9명의 사무라이가 오뎅과 함께 카이도에 맞서 맹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까지 밝혀진 D의 일족도 9가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즉 800년 전 고대 왕국을 지키거나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았던 9명의 수호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라이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D의 일족은 골디, 포트거스 D, 몽키 D, 네펠타리 D, 마샬 D, 하그왈 D, 트라팔가 D, 그리고 록스 D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D라는 문자를 이름에 사용하지 않고 본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왕국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미래에 서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D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언제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8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동맹을 알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서로를 식별하기 위해 특별한 문자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후손들은 전해 내려오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공백의 100년 하면 밀짚 모자 1단과 비비가 팔에 새겼던 X 표시를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표시의 목적은 누가 진짜 동료인지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에마어, 이 봉쿠레가 그들로 변장하여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에마어, 이가 보지 못하도록 X 표시를 숨겨야 했고, 덕분에 그는 그 표시를 흉내낼 수 없어 바로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X 표시는 고대 왕국의 수호자였던 초기 멤버들의 이름에 붙은 D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후대에 전해지고 역사가 밝혀지는 순간 그들은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마어, 이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면 9D의 일족 중에도 가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배신자가 바로 검은 수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는 역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D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자신의 이름을 D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피, 에이스, 사보의 대화를 기억해 보세요. 사보는 왜 루피와 에이스의 이름에는 D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냐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두 소녀는 사보도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죠. 이 데이터는 현재 D의 일족 중 누군가가 사칭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저는 그게 바로 검은 수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황 흰 수염이 죽기 전 그는 로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저가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그래서 흰 수염은 검은 수염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저가 기다리는 그 남자들 중 하나는 아니다. 와노쿠니 전투에서도 사무라이들은 동맹을 식별하기 위해 발목에 초승달 문신을 새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공백의 100년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적들은 첩자를 심어 적진에 침투하고 계획을 파악하여 고대 왕국의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을 겁니다. 와노쿠니의 칸주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내부 첩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사무라이들의 모든 동선을 오로치에게 보고했습니다. 적들이 함정을 파자 아카자야 구남자의 실패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20년 후의 미래까지 시간 여행을 한 스파이였습니다. 현재 D의 일족 중에 사칭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공백의 100년의 와노쿠니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규모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략자들은 고대 왕국 내부의 첩자와 결탁하여 전복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국을 수호하던 멤버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숨어야만 했습니다. 베가펑크의 말처럼 공백의 100년에 시작된 전쟁은 8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병기를 여러 곳에 숨겼지만 임은 이미 고대 병기 우라노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임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릴리 여왕은 의도적으로 포네그리프를 전 세계에 흩어놓았고 자신의 이름에도 D를 붙여 후대의 비밀 편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 왕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는 자신이 D의 일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지에서 코브라 왕과 사보의 대화 중 편지의 내용이 가려져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 계속 궁금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임은 카이도처럼 고대 왕국을 침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 왕국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20개의 국가가 연합하여 사악한 왕국을 물리쳤다는 명분으로 어떤 왕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이 어둠 속에서 군림하는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허의 옥좌에 칼을 꽂아 위세를 과시하는 대신 그는 칼을 꽃의 방에 던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미 용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여러분께 제시할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그 가설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임은 정말 카이도와 닮았습니다. 그 역시 고대 왕국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한 해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해적은 다름 아닌 조이보이였습니다. 카이도의 이야기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00년 전과 마찬가지로 20년 전 오뎅은 긴 항해를 마치고 와노쿠니로 돌아왔습니다. 조이보이는 역사상 최초의 해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는 고대 왕국 출신으로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났을 것입니다. 어느 날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왕국이 임에게 점령당한 것을 깨닫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임과 그의 부하들과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20개국이 연합하여
고대 왕국에 맞섰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대 왕국은 고대 병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해수면이 갑자기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카이도로 돌아가 봅시다. 그와 오뎅의 싸움 역시 매우 팽팽했습니다. 오뎅은 카이도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강력하여 우위를 점했고 카이도는 옆구리에 큰 대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히구라시 노파가 모모노스케로 변장하여 오뎅의 주위를 흐트러뜨렸을 때 비로소 오뎅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결코 영광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카이도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는 패기야말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년 후 조로가 오뎅의 검이었던 엔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와 싸울 때 엔마는 마치 오뎅이 다음 공격을 위해 검에 불어넣었지만 아직 발출하지 않은 듯한 무시무시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조로가 비룡 화염을 시전하자 카이도는 오뎅의 존재를 느끼고 공포에 질려 공격을 피했습니다. 오뎅의 패기 기운을 보는 것만으로도 카이도는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입니다. 그날의 전투는 그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1122화에서 신의 끈이 풀리며 조이보이의 패기가 밖으로 방출되자 그것은 임을 극도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미 조이보이의 패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카이도가 엔마에서 오뎅의 패기를 느꼈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조이보이의 패기에 상처 입은 적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800년 전 이미 조이보이에게서 아주 큰 흉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이보이의 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800년 전의 끔찍한 고통이 그 흉터 위에 되살아나는 게 아닐까요? 그 검은 망토는 정말 무엇을 감추려는 걸까요? 만약 그가 강력한 전사라면 그의 몸에는 많은 흉터가 있거나 적어도 조이보이가 남긴 조이보이가 신의 끈에 압축해 놓은 최강의 패왕색 패기에 의해 입은 상처의 감각을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흉터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여전히 이미 용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연구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